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죠. 예,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은 학창시절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30대 여성입니다. 다행히 공부에만 취미가 없었을 뿐 좋아하는 일도 일찍 찾아서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일도 하게 되면서 저 말처럼 성적과 상관없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대학 학벌이라는 것이 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었고 결혼을 하는데 시비거리가 되더군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사람을 학벌로 평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홀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 명문대에 보내신 게 평생의 자랑이셨으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2년제 대학을 나온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여자를 앞에 두고 밥은커녕 차 한 잔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인상만 잔뜩 쓰고 계셨거든요. 나는 우리 아들들 학교 다닐 때 정말 세상 부러운 게 없었다. 내가 학교에 상담을 가면 담임부터 교장까지 쫙 나와서 인사했어.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대입? 그거 걱정을 왜 해? 아니, 고민은 했구나. 어느 명문대를 가야 하나, 어떤 과를 가야 하나 하는 거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니? 평생 내 속이라고는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큰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결혼으로 내 속을 뒤집길 뒤집는데? 아니, 내가 4년제만 나왔어도 입을 다물겠다. 어떻게 2년제를 나온 여자를 데리고 와? 그것도 조리학과? 음식하는데 무슨 대학 공부까지 필요하냐고. 나는 대학 안 나왔어도 너보다 음식 더 잘한다고. 저는 2년제 호텔학과, 그 중에서도 조리부서를 전공한 뒤 한 대학교에서 조리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이 보기에 저는 그저 식당 아줌마였고 귀한 아들 꼬신 나쁜 년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며 볼 때마다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난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다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결국 큰아들의 고집에 진 시어머니는 결혼은 시키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에 대한 불만이 커지셨죠. 저희 결혼식장에서도 너무 서럽게 우셔서 친척분들이 민망해하시면서 저희에게 사과하실 정도셨으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집 핏줄이 멍청해지겠구나. 내가 내 자식들을 똑똑하게 낳아서 똑똑하게 기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 노력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가 모자란데 손주라고 똑똑한 애가 나오겠니? 시어머니는 신혼여행 다녀온 저에게 굳이 임신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다면서 저런 막말도 하셨습니다. 저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가진 핏줄인지 궁금했지만 그래도 나름 새색시라고 참고 넘겨버렸지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그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께 정성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남편보다 하루 먼저 가서 차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제사는 물론 시어머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잘 챙겼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소에도 딸이 없는 시어머님께 딸처럼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식당에 갔다가도 맛있으면 포장에다가 시어머님께 맛보시라고 가지고 갔고 쇼핑을 갔다가 시어머님에게 어울릴 만한 것이 눈에 띄면 작은 것이라도 선물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손님이라고 치른다고 하시면 직접 가서 도와드리면서 체면을 세워드리려고 했고 큰 돈은 아니라도 빼먹지 않고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에게 저는 부족하고 못난 2년제 대학밖에 못 나온 나쁜 머리를 가진 주제에 똑똑하고 귀한 자신의 아들 뺏어간 눈이 차지 않는 못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준에서는 저와 하늘과 땅 차이로 수준이 다른 시어머니 눈에 차다 못해 완벽한 며느리가 동서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세상에 교수? 진짜? 지금 교수라고 했니?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어쩜 그럼 공부를 얼마나 한 거야? 대학원도 나왔겠네? 그러니까 교수까지 됐겠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눈이 초롱초롱하니 영롱하고 맑은 게 어쩜 이렇게 귀하게 생겼을까? 그래서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는데? 패션 디자인 학과? 세상에, 그러니 이렇게 옷 입은 것부터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세련됐구나. 머리도 좋은데 세련되기까지 하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완벽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아주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 남편의 동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온 동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패션에 신경 쓰는 여자야, 나 세련됐어 라고 써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손톱들은 화려한 색은 물론 보석 파츠까지 잔뜩 단 네일아트로 손질되어 있었고, 청담동에서 했다는 화장과 머리는 세련돼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10cm도 넘을 것 같은 하이힐에 명품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의 열렬한 환영을 받더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저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아주머니, 저 물 한 잔만 부탁할게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목이 좀 마르네요. 혹시 홍차나 녹차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단 건 안 먹어서요. 이런 주스 첨가물 잔뜩 들어간 주스가 좀 그렇네요. 네? 어머,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셨어요? 세상에, 형님이시라고요? 어머나, 죄송해요. 저는 형님 옷차림이 너무 그래서 설마 가족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나저나 취향 참 독특하시네요. 옷차림이나 뭐 전반적으로. 정말 실수인지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던 건지 동서는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저의 옷차림을 비웃으며 일하는 아줌마인 줄 착각했다며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버젓이 신랑 옆에 앉아있는 저한테 말이죠. 그리고는 실수였다며 미안하다고 웃는데 기가 막혀하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지 시어머니는 그저 좋다고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 봐라. 내가 너 언제 한번 그렇게 망신당할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생각 좀 하고 살라고 했지.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새 사람 처음 인사 오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차림을 하고 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하긴 옷을 잘 입으려고 해도 머리가 돌아가야 입지. 너 그렇게 촌스럽게 하고 다니는 것도 다 나 머리 나쁩니다 인정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 매번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서 망신을 당하지. 너는 동서될 사람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괜히 너 때문에 우리 집 수준 떨어진다고 오해할까봐 걱정이네. 저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 들은 적 없는 여자입니다. 명품으로 휘감지는 않아도 저에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고 거기에 맞춰 입고 다녀서 센스 있다는 소리 듣고는 했지만 뭐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군요. 그나저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응? 그 대학교면 설마 큰애가 일하는 대학 아니니? 그런데 하필 동서가 수업하는 대학교가 제가 일하는 대학교더군요. 저는 교수 식당이 아니라 학생 식당을 담당하고 있어서 마주친 적이 없어서 몰랐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단호하게 저에게 일하는 곳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큰애, 너 당장 거기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라. 혹시라도 우리 작은 며느리가 학교에서 너 만나면 어쩌니?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식당 아줌마고 그게 무슨 망신이니? 너도 학교에서 작은 애 만나면 교수님 하면서 굽신굽신 거려야 할 텐데 그게 무슨 불편한 일이니? 어차피 식당이야 차고 널렸고 어느 식당이든 너 하는 일 똑같을 테니까 다른 식당 일 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테니까 그만두는 건 아무 문제 없지? 당장 내일 가서 그만둔다고 이야기해라. 교수 며느리를 보게 돼서 흥분한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를 무시하며 혹시라도 둘째 며느리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해요? 저 이 학교 식당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만두나요? 같은 집 식구들끼리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 더 좋죠. 서로 힘도 되고. 동서, 혹시 수업 준비하다가 입 심심하면 학생 식당으로 와. 내가 간식 많이 챙겨줄게. 그러자 동서도 크게 웃더군요. 어머, 그러네요. 이제 저 간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세상에 신나라. 혹시 교수동까지 배달도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간식 셔틀 생기는 건가요? 어머, 농담이에요. 뭘 정색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혹시 학교에서 보면 인사라도 해요. 뭐 제가 학생 식당 갈 일이 없고
형님이 강의동 올 일이 없으니 마주칠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요. 동서의 첫인상은 참 미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웃으면서 상대가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신뢰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그냥 농담하는 스타일이 나랑 다른가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뭐든 시작이 가장 순한 맛인 거죠.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고는 해도 저는 학생 식당을 벗어나지 않아서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마주쳤고 항상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애기야, 너는 다 내 마음에 드는데 입 짧은 거 그거 딱 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늘하늘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니? 큰애 좀 봐라. 저렇게 돼지같이 푹푹 퍼먹지는 못하더라도 반그릇은 먹어야지. 내가 너 먹으라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응? 한 입만 더 먹어봐라. 응? 시어머니는 무슨 갓난아기 밥 먹이듯 이것저것 동서 앞에 밀어놓고 앞접시에 덜어주면서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맛있다고 2번 젓가락이 가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그대로 통째로 포장을 해서 동서 자동차에 실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갈비 좋아해요. 저도 주세요. 어제 갈비 사와서 핏물 빼고 기름 떼고 한 거 저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안 주세요? 그 갈비에 들어갈 양념이며 재료며 손질한 게 누구인데요?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인가요? 그게 왜 홀랑 다 동서한테 가나요? 너는 네가 만들어 먹으면 되잖니? 왜 남의 음식을 탐을래? 도대체 너는 그 식탐 어쩌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 내가 못 본 줄 아니? 너 아까 주방에서 간 본다면서 집어먹은 고기만 한 냄비는 될 거다. 너 그렇게 먹고도 배가 안 부르니? 또 먹겠다는 소리가 나와? 작은 애를 봐라. 저 가녀린 팔을 보라고. 저런 팔로 디자인을 하고 학생들 가르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지. 내가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 넌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해? 넌 네 팔뚝을 봐라. 오늘부터 한 달을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안 날 거다.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말이야. 하긴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을 감히 넘보기라도 했겠냐? 아니, 제가 사온 고기로 제가 손질해서 제가 양념했는데 그게 왜 동서 음식인가요? 정말 어머님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며느리만 좋으면 작은 며느리만 불러서 해 먹이시지. 또 음식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럼 또 동서는 그 맑은 미소를 띄우고는 내숭을 떨면서 실속을 챙겨갔습니다. 어머님도 참 제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그렇게 많이 싸주셔도 저는 다 못 먹어요. 뭐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갈비를 워낙 좋아하니까 주시면 가져다가 남편한테 감사히 잘 먹일게요. 그리고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제가 이번에 유명한 패션 회사랑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보너스가 생겼어요. 교수야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옛말이거든요. 교수도 능력 있으면 학교 밖에서 외부 프로젝트 따와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좀 많거든요. 제가 디자인 공모에서 상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이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일 많이 따서 어머님 용돈 많이 드릴게요. 시어머니 입이 정말 함지박만하게 커지더군요. 아니, 세상에 또 그래? 교수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내가 말년에 무슨 복이냐? 교수 며느리가 용돈까지 턱턱 주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모자란 며느리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봤구나. 고맙다 고마워. 이 고운 손으로 번 돈을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냐 정말. 그렇게 시어머니는 명절에 공모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안 온 동서가 며칠이나 지난 뒤 와서 준 용돈 봉투를 받고는 동서의 손을 잡고 눈물이라도 흘릴 것처럼 감격하시더군요. 명절에 와서 용돈도 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일까지 한 큰며느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자기를 예뻐하는 게 보이자 동서는 슬슬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2년째 나오셨다고 하셨죠? 그래도 식당 아줌마 중에서는 초엘리트네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중에서 대학 나온 건 그나마 형님이 유일하시죠? 형님, 거기서는 대장이시겠어요? 제일 엘리트신 거세요? 진정한 뱃머리네요. 그런 거 보면 형님 머리 좋으신 건가 봐요. 자기가 대장할 수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찾으신 거 보면요. 저도 어디 가서 말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서,
동서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무슨 그런 편협한 말을 해? 사람 등급이 공부로 나누고 학벌로 나뉘어? 대장은 뭐고 엘리트는 뭐야? 설마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지? 사람이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면 충분하지 왜 거기서 천한 일이 있고 귀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 그러나 이미 그 집에서 제 위치는 동서 아래, 그 바닥 아래로 정해진 뒤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학생들한테도 현실적으로 가르쳐요. 니들 열심히 일해서 최고까지 올라가라. 2년제 나온 사람, 4년제 나온 사람,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냐. 시작점이 다른 거다라고요. 솔직히 지금 같은 집안 남자랑 결혼한 거 말고 저랑 형님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저랑 형님 사회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말 편하게 못 하세요. 아니, 아예 말 섞을 일 자체가 없으려나요? 그리고 비웃음을 잔뜩 띄우고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낏거리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한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옷을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귀하게 입어라. 시장통에서 산 것 같은 한 장에 10,000원이면 살 것 같은 그런 퍼지는 옷 입을 거면 내 수업에는 들어오지를 말아라. 나는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이나 마음가짐이 보인다. 대충 입은 옷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대강으로 보이게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형님도 좀 꾸미고 다니세요. 아주버님 벌이가 그렇게 힘드세요? 어쩜 그렇게 매번 똑같은 옷이세요? 제가 입던 옷을 좀 챙겨다 드리고 싶어도 사이즈가 워낙 다르니 뭐 드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형님 사이즈 어떻게 입으세요? 설마 아주버님하고 사이즈 같아서 막 옷 같이 입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형님은 진짜 제 학생이 아닌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제 학생이었으면 매번 수업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옷이 너무 거지 같아서요. 그런 소리를 하며 깔깔거리며 웃는 동서나 함께 웃고 있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었지만 제일 황당했던 건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먹만 꽉 쥐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나라고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끼어들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여자들끼리 이야기고 잘 들어보면 그냥 자기 학생들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당신도 화가 나겠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결혼을 허락받을 때는 남편의 그 침묵이 든든했었지만 남편이 다른 시댁 일에도 침묵만 유지하자 저는 점차 화가 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편의 생각이 그렇다는데요. 그럼 저도 남편에게 맞출 수밖에요. 결국 저도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시댁에 가는 일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시댁에 갔다가 동서와 마주치면 동서만 예뻐하는 시어머님과 싸가지 없는 동서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동서가 없을 때는 죽도록 일은 하고서 수고했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듣는 게 억울해졌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안부 전하는 것도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면 하지 않게 되었고 할 이야기가 생겨도 신랑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음식을 챙기거나 용돈, 선물을 챙기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는 동서에게 받으시면 될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시댁을 피해도 동서의 깐족거림은 피할 수가 없더군요. 형님, 제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요. 지금부터 영광이라 식당 갈 시간도 없으니 형님이 김밥 좀 만들어서 강의실로 좀 가져다 주세요. 저는 시금치 말고 오이 넣어야 하고요. 당근이랑 우엉은 채 잘게 썬 거 좋아해요. 음료수는 학교 앞에 있는 새로 생긴 커피숍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사다 주세요. 어떤 날은 이런 싸가지 없는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우짓을 했는지 너는 도대체 성질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작은 애가 며칠을 굶고 수업은 해야 하니 힘들어서 너한테 부탁 좀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어렵다고 그렇게 야멸차게 말을 해서 애를 울려? 너 손윗 사람이라는 게 마음보를 그따위로 쓰는 거 아니다. 더 그러다가 벌 받아. 라는 억울한 전화를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저는 정말 극강의 인내심을 발휘해서 동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교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맹장이 터졌다며 실려 나간 날이었습니다. 학생 식당의 메뉴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나 가열하며 배식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교수 식당의 메뉴들은 대부분 단품식으로 바로바로 준비되어 제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교내 메뉴에 익숙하지 않은 인원은 투입되면 손발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생기면 학생 식당 인원들 중에서 가장 베테랑이 투입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도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라도 동서를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 거절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주문한 메뉴를 가지고 서빙을 하러 나갔더니 그 테이블에 동서와 동료 교수들이 앉아 있더군요. 어머머,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맞다. 형님, 우리 대학 식당에서 일했죠. 제가 학생 식당에는 가질 않아서 깜빡했네요. 그런데 왜 오늘은 교수 식당에 계세요? 설마 이제 교수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세요? 그럼 학생들 상대하시다가 교수 상대하시는 거세요? 어머나, 그럼 승진? 형님 좋으시겠어요. 그럼 이제 저도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식당도 아니고 교수 식당에서 일하시고 서빙도 보실 거면 그 급에 맞춰서 좀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볼 때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게 오늘 옷차림은 특히 더 촌스럽고 처참하네요. 이렇게 보니 시댁은 그나마 꾸미고 오시던 거였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어쩜 이렇게 영락없는 식당 아줌마네요. 하긴 형님 식당 아줌마 맞으시구나? 아줌마 저희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여기 10,000원은 심부름 값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한 집안 사람이란 걸 믿을 수가 없네요. 형님 아무래도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 다니는 대학 식당에서 굳이 일하면서 저 망신 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시면 이직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일자리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여기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조건도 좋을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저희 집안일이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예 우리 집안일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 안 그래도 요즘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가 너무 요리를 못해서 한 명 더 쓸까 생각 중이거든요. 원래 있던 아줌마는 청소하고 형님은 요리하고 그럼 완벽하겠네요. 어때요? 여기서 얼마나 받아요? 하루 몇 시간 일 안 하는 거 최저임금은 받으세요?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쳐드릴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제가 10배? 아까지 10배 쳐드릴까요? 돈 잘 버는 동서둔덕 여기서 보는 거죠 뭐. 대신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 저희 집에서 일하시면 저 사모님이나 교수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도대체 어디까지 떠드나 대꾸도 안 하고 듣고 있자니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거기다 유유상종인지 끼리끼리인 건지 동서와 함께 있던 교수들도 싸가지가 없기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 교수님 형님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세련되고 멋지기로 우리 대학 최고인 유 교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촌스러운 형님이 있을 수가 있어? 유 교수가 시댁일이라면 웬 진저리를 치는지 딱 봐도 알겠네.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니 괜히 시댁이라고 가서 마주치면 심란하기만 하겠네. 그런데 세상에 유 교수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안 꾸미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길 해? 그것도 어떻게 우리 학교에 저렇게 막 입고 다니게 두면 우리 보고 안구 테러 당하라는 거야? 저런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남들이 우리 학교를 뭘로 보겠어? 이러다 우리 학교 수준까지 의심받는 거 아니야?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도 가족이 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도 동서는 뭐가 좋은지 그저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예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을 시전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미워도 내 식구라고 감싸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동서, 잠깐 나와. 나랑 얘기 좀 해.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당장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손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는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차버리더군요. 동서는 제가 잡은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매섭게 째려보면서 자기 손을 닫고 옷을 털어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 옷이 얼마짜린지는 알고 음식하던 지저분한 손으로 함부로 만지고 그러는 거야? 아줌마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줌마랑 한 집안 남자 만나 결혼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동서하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왜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해? 아줌마랑 나랑 시댁에서나 가족이고 형님 동서지 여기서는 직장이잖아. 나는 이 대학 교수고 아줌마는 이 대학 식당 아줌마고 그런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함부로 옷을 잡아 끌어당기고 말을 섞어? 이렇게 공사 구분을 못하니까 무식하다고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이래서 사람 학벌을 본다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잖아 주제 파악을. 내가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주는데 다음에 또 함부로 이러면 내가 인사팀에 말해서 아줌마 당장 자르라고 말할 테니까 조심 좀 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던 식판을 제 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는
동료 교수들과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멍하니 서 있자니 정말 자괴감이 들더군요. 아,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 취급해 주려다가 봉변을 당하는구나. 사람이 아닌 것에게 사람 같은 행동을 기대하니까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동서에 대한 마음을 다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고요. 다음날 저는 챙길 것을 챙겨 다른 날보다 일찍 제가 일하는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향한 곳은 교내 식당이 아니라 대학 총장실이었습니다. 총장님 출근하셨나요? 오늘 뵙기로 약속했는데요. 좋은 일이 아닌 불편한 일로 만나 뵙게 되는 것이라 죄송했지만 이것도 결국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안 그래도 슬슬 연락 한번 해보려고 했다. 어떻게 된 애가 한 학교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넌 큰아버지가 잘 지내나 궁금도 안 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조카가 어딨어? 그냥 지나가다 심심하면 들러서 놀다 가고 목마르면 와서 차 마시고 가라니까. 어쩜 이렇게 무심해? 내가 학생 식당으로 밥이나 먹으러 가야 만날 수 있고 너 계속 그러면 이 큰아버지 너무 섭섭하다. 사실 제가 굳이 이 대학교의 학생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총장이신 큰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밖에 없는 큰아버지는 남동생의 딸인 저를 예전부터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만나기라도 하면 다른 오빠들보다 용돈도 잔뜩 받았고 총장님이 되시기 전 교수 재직하실 때도 가끔 학교로 불러내 맛있는 것을 사주시면서 우리 조카 딸 얼른 커서 이 학교에 들어와야지. 그럼 그때는 내가 총장이 되어 있을 테니 너는 학생으로 나는 총장으로 캠퍼스도 같이 걸어보고 하자. 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에도 취미가 없고 이 대학에는 제가 전공하고 싶은 조리학과도 없어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큰아버지는 그걸 못내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을 해야 할 때 고민 없이 큰아버지가 계시는 대학교로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즈음하여 몇 년 동안은 외국으로 교환 교수를 다녀오신 터라 남편도 저희 큰아버지가 교수님이신 건 알지만 그게 저와 동서가 근무하는 대학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었고요. 그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으로 복귀하신 큰아버지가 총장이 되신 후에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큰아버지께 폐라도 끼칠까봐 조심하느라 더 열심히 성실히 근무했고 주변에 저희 사이를 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따로 총장실을 찾아간 적도 없었고요. 그랬던 제가 총장실을 찾아왔으니 큰아버지는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유 교수요. 파면하셔야 할 것 같아요, 큰아버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저의 말에 놀란 큰아버지는 정말 눈을 크게 뜨셨죠. 이게 무슨 소린가?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시면서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큰아버지 앞에 내려놨습니다. 제가 학생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학생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 교수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동서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명이 그럴 때는 저도 오해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유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 따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그 자료들이에요. 유 교수가 그동안 학생들 과제를 표절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타고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 학점과 졸업, 장학금 등으로 협박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모가 자기보다 예쁜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과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도록 다른 학생들을 몰아갔다는 증언들, 자기 취향인 잘생긴 남학생들은 취업이나 학점을 미끼로 성추행했다는 증언들입니다. 또 외부 프로젝트들 관련해서도 무슨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학교 차원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밝힐 수가 없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동서의 모든 비리, 사실들을 총장이신 큰아버지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큰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개인적인 치졸함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오래됐어요. 그래도 차마 가족이라고 숨겨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모른 척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서가 최근 들어서 자꾸 저에 대한 선을 넘더니 결국 어제는 제가 참을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서 제가 큰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제 개인적인 원한도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다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검토하고 조사해 주시고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무시하셔도 되세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으신 큰아버지는 제가 드린 자료를 볼 때보다 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물어보셨고 저는 제 편을 들어주는 큰아버지를 보며 그동안의 속상함이 밀려와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한테 뭘 어쨌다고? 너는 왜 그걸 참고 있었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키웠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물렁하게만 살아서? 어쩌냐? 그리고 걱정 말아라. 안 그래도 예전부터 패션 디자인과 유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있었다. 수업 준비는 대충 하면서 당일 휴강도 잦고 수업 중에 사적인 통화를 몇십 분씩 했다는 고발도 있었고 술 마시고 수업에 들어오거나 과제로 자기가 관련된 제품들은 사서 모니터하라고 강매도 시켰다고도 하고 어쨌든 강사 평가도 최악이었어. 그런데 나도 유 교수가 네 동서고 하니 그동안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조금은 모른 척하고 조만간 불러서 주의나 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감히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나도 사실 공정하지 못했던 거 인정한다. 이 학교 총장으로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됐던 건데 그러니 네 말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네 가족이라도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내리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긴 학생들이 그렇게 떠드는 이야기들을 학교 윗선에서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저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동서의 전화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으니 동서가 곧 학생 식당으로 쫓아오더군요. 형님,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잠시면 돼요. 형님, 잠시만요, 예? 학교는 일터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니 학교에서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며 제 팔을 뿌리치던 동서가 저의 팔에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칼같이 공과 사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제 일터고 지금 한참 바쁜 시간입니다. 아실 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식사 안 하실 거면 가보시고 식사하실 거면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이거 놓으시고요. 저도 동서를 야멸차게 뿌리치려고 했지만 정말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꿈쩍도 안 하더군요.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형님이 총장님하고 친척이에요?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걸 알려주셨으면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잘했을 텐데요. 제가요, 형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보고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너무 큰 잘못들을 했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제가 어떻게 빌면 될까요? 저 한 대 치실래요? 여기? 따기 좀 때리시면 기분이 풀리실까요? 아니면 저 여기서 무릎 꿇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분 풀고 용서해 주실래요? 저 무릎 꿇었어요, 형님. 여기 이 지저분한 바닥에요. 음식물도 떨어졌는데요. 보이시죠? 저 이렇게까지 깊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총장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예? 형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이야기해보면 다 풀릴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형님? 그날따라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학교에 온 동서는 정말 김치 국물이 흐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기 치마 색깔이 물드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빌더군요. 그래? 이야기해보면 다 풀릴 오해야? 그럼 다행이네. 우리 학교 총장님 공정하신 분이야. 모든 일들이 그렇게 오해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총장님은 내가 조카라고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해서 무리해서 일 진행하고 그럴 뿐 아니시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 모든 일을 다 확인되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니까. 동서는 제가 냉정하게 대답하자 점점 필사적이 되어가면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저 이대로 강의 잘리면 정말 큰일 나요. 제가 회사랑 진행하던 프로젝트들 다 이 대학 교수라는 것 때문에 딴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제 잘못으로 학교에서 잘리게 되면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저 쫄딱 망해요. 저 길거리에 나앉는 거 보면 형님이라고 마음 편하시겠어요? 거기다 지금 무슨 표절이다 뭐다 해서 학생들 모아서 학교가 대표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형님, 그건 진짜 오해예요. 세상 아래 특별한 거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학생들도 저한테 배우고 디자인 하다 보니 제 생각하고 비슷한 디자인이 나와서 그런 거지. 제가 학생들 거를 베낀 거?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은 그거 믿어주셔야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형님. 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든 빠져만 나가려는 동서의 태도가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거기다 이런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학생들이 잔뜩 몰려있는 식당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졌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동서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동서에게 당했던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낄낄거리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대고 그런 동서를 뒤에 두고 셀카를 찍으면서 어서 SNS에 올리자며 떠드는 학생까지 있었으니까요.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일어나서 자신을 찍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니 말려질 리가 없었지요. 오히려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찍어가면서 재미있어들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도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을 눈치챈 동서는 갑자기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형님, 이러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형님 때문에 교수에서 잘렸다고 하면 시어머니랑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럴걸요? 형님 이거 수습 못하시면 형님 이혼당하실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혼녀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얼른 총장님한테 전화 거세요.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 조사도 소송도 징계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필요 없다고요. 어서요. 그렇지요. 항상 동서의 편만 드는 시어머님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동서가 저 때문에 교수에서 잘렸다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들볶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됐습니다. 까짓 이혼하는 게 무서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동서에게 협박당하는 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지막 카드를 깠습니다. 동서, 그런데 내가 아직 우리 큰아버지한테 안 넘긴 자료가 있거든? 이건 내가 특별히 큰아버지가 아니라 방금 서방님한테 문자로 전송했어. 동서가 외부 프로젝트 딸 때 성접대했다는 소문들도 있더라? 이런 건 정말 집안 창피한 일이라서 내가 차마 큰아버지한테는 못 드렸어. 지금 울리는 전화 그거 서방님 전화 아니야? 아마 동서한테 확인 전화하는 중인가 본데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동서는 정말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더니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는 마구 밟으려고 하더군요. 항상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 풀메이크업이 아니면 부끄러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다던 동서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화장은 다 번져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원피스에 김치 국물까지 묻혀서는 휴대폰 위를 뛰는 모습은 정말 진귀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는지 그때 찍힌 동영상은 땡땡대 패션학과 교수의 진정한 하이패션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강타했고 동서는 그렇게 염원하던 1000만 뷰 영상을 가진 인기인이 되어버렸죠. 그 후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동서는 교수직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들은 품위 유지 조항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해서 집과 차, 예금을 다 처분하고도 아직도 갚아야 할 금액이 한참을 남았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동서에게 디자인을 빼앗긴 일 등 피해 사실들의 증거를 모아서 대리소송을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 당연히 다른 대학들에서도 교수 자리는 물론 시간 강사 자리도 얻지 못했고 교수였던 경력을 내세워서 디자인 쪽 학원 강사도 알아본 모양이지만 이미 인터넷 스타가 돼서 그것마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했고 돈도 없어진 동서는 결국 패션 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만 있는 곳을 찾아서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정말 조그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런 동서를 보게 된 지인의 말로는 옷차림과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서 정말 자기가 본 게 그 사람이 맞는지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확인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시어머니는 제가 교수 며느리를 뺏은 것 같았는지 원망을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이번에는 입을 열어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제발 잘못한 거 하나 없는 며느리 그만 잡으라고요. 이번 일 지내고 나니 식구라고는 우리 부부 둘뿐인 것 같으니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고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역시 엄마가 형수님을 너무 학벌로 구박해서 자기는 여자 다른 거 안 보고 학벌만 봤다가 이렇게 되었다며 자기가 이혼하고 인생 망친 게 다 엄마 때문이라며 원망을 하며 이제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벌로 자식들 비교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비교할 자식들이 아무도 안 남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시어머니를 다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절대 자기 엄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